여러분들 안녕하세요. 데이터 시각화 수업 두 번째 챕터인 Justification 또는 정당화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시작하기 전에 지난 수업 시간에 배운 내용부터 복습해 보겠습니다. 지난 수업에는 정보 시각화 분야의 어떤 배경과 그리고 여러 가지 예제를 살펴봤는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 하나 꼽자면 정보 시각화 분야의 정의입니다. 그래서 정의에도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그 중에서 저희가 사용할 정의는 바로 이 정의입니다. 그래서 인포비즈는 뭐냐면 첫 번째 조건이 computer supported, 그러니까 컴퓨터가 무엇을 그려야 되는 거고, 두 번째가 interactive, 그려진 그 결과물이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사용자가 상호작용할 수 있어야 되는 결과물이어야 되고, 그리고 visual representation, 저희는 이제 시각적 표현을 데이터의 시각적 표현을 찾을 건데 그 데이터의 특성이 abstract data입니다. 그래서 데이터의 종류에는 abstract data가 있었고 spatial data가 있었는데, 둘 차이는 이제 abstract data 같은 경우에는 그 공간이 데이터 자체에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디자이너가 시각화를 만드는 디자이너가 원하는 대로 고를 수 있는 그런 데이터인 거고, 스파셜 데이터 같은 경우에도 물론 이제 억지로 그 주어져 있는 그 공간 정보를 비틀거나 왜곡해서 보여줄 수 있지만 딱히 그렇게 많은 경우에 이득이 있진 않고요. 그리고 인포비즈의 목표는 amplify cognition, 그러니까 사용자가 인간은 이제 이 인간의 인지 능력은 제약이 있고 이거는 데이터 복잡하고 큰 데이터를 이해하는데 제약이 있기 때문에 그 인지 능력을 증진하기 위해서 정보 시각화를 디자인하는 것이 이제 인포비즈 분야의 목표입니다. 저희가 이번 이제 한 학기 동안 데이터 시각화 분야에 대해서 배워볼 텐데, 먼저 배우기 전에 몇 가지 질문에 대한 답을 먼저 찾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 정보시각화 분야를 좀 더 공부해 본다거나 아니면 이 중에서 정보시각화 분야에 대해서 연구를 하려고 하시는 분도 있으실 텐데, 그렇게 하다 보면은 본인도 모르게 이런 여러 가지 질문들에 대해서 이제 가끔 저희가 근본적으로 내가 이 분야를 왜 공부하고 있지? 이 분야의 매력은 무엇이지? 이렇게 어, 의문이 들 때가 있잖아요. 공부를 계속 하다 보면 아마 이번 학기 수업 시간에도 아마 이 수업을 들으시면서도 그런 의문을 드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그때 이런 아마 질문들을 던지시게 될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먼저 시작하기 전에 약간 정당화를 하려고 합니다. 왜 정보시각화가 필요하고 왜 정보시각화, 현대 정보시각화에서는 이러이러한 이런 것들을 연구를 하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질문인데, 질문이 뭐냐면 Why have a human in the loop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human in the loop이라는 용어를 많이 쓰게 될 텐데, human in the loop이 무슨 뜻이냐면 어떤 환경 안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분석 환경 안에 인간이 들어가 있는 거죠. 휴먼이 이 분석하는 이 루프 안에 인간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컴퓨터도 있고 인간도 있는 거죠. 근데 왜 이제 인간이 필요하냐는 거죠. 이 분석 룹 안에. 왜냐하면 지금 인공지능 기술이 이렇게 발달하고 있는데 굳이 인간이 없어도 자동화 되면 더 좋은 거 아닌가? 왜 인간이 개입을 해야 되지? 이게 첫 번째 질문인데요. 만약에 저희가 현실에서 마주하는 문제들이 모두 다 자동화가 가능하다면 제 생각에도 저도 동의합니다. 이 의견에는 인간이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데이터도 분명히 주어지고, 그리고 그 명세가 변하지 않고, 분석하려고 하는 목표도 분명히 주어지고, 그리고 그 결과 자체도 굉장히 객관적으로 뭔가 수학적으로 평가가 될 수 있다 그러면 이거는 이제 최적화 문제지, 이거는 인간이 개입할 필요가 없는 문제죠. 예를 들자 그러면 뭐 주식을 거래하는 뭐 로봇이던가, 이거는 뭐 수익률로 이제 평가가 가능하죠. 그리고 넘버 플레이트 레코그니션,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자동차 번호 인식 같은 경우에는 이제 데이터도 주어지고 이미지인 거고, 출력은 이제 뭐 번호겠죠. 그래서 이런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인간이 필요 없고 실제로도 지금 인간이 개입 없이 동작하고 있는 시스템들입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현실에서 마주하는 많은 분석 문제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구체적으로 명세가 주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그걸 일스페시파이드라고 부르는데요. 그러니까 이 문제가 주어지면은 어떻게 접근할지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 거고, 접근 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무엇이 옳은 거고, 그리고 옳다는 기준은 무엇인지로 정해지지 않았고, 뭐 이런 분석 환경의 제약 사항, 예를 들어서 뭐 팀원 사이에 뭔가 요구 사항이 있을 수도 있는 거고, 또 중요한 건 그 요구 사항이 미리 정해진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도 분석 결과를 보고 요구 사항을 만드는 경우도 많고, 그래서 이것들이 변하기 때문에 이걸 다 아우르는 시스템을 만드는 게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미리 데이터 탐색을 하다 보면은 그걸 이제 탐색적 데이터 분석이라 부르는데, exploratory data analysis라 부르는데, 좀 EDA라 부르는데, 이 EDA를 하기 전까지는
어떤 질문에 대해 답을 하는지도 이제 정해져 있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오픈 엔디드 퀘스천에 대해서 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해보기 전까지는 모르고 그렇기 때문에 요구사항이 뭔지 모르니까 자동화하기도 어려운 거죠. 그래서 많은 질문에 대해서 첫 번째는 일단 인간이 개입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시스템이 있는데 이제 인간이 주축이 되어가지고 인간의 인지 능력과 탐색 능력을 뭔가 보완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가지고 일단 먼저 이 데이터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도메인에 대해서 이해를 한 다음에 뭔가 이제 반복적으로 뭔가 개선을 하다 보면 중요한 질문도 데이터에 대한 중요한 질문도 나올 거고 그거를 이제 평가하는 기준도 이제 생길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된다 그러면 이제 점점 인간을 이제 대체하려고 해볼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뭐 머신러닝 기술을 쓸 수도 있고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자동화할 수 있다 그러면 자동화하는 것이 당연히 시간적인 것이나 비용적인 측면에서 이득이겠죠.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완전히 자동화하는 것은 굉장히 힘들고요. 어느 수준에서는 이제 인간이 할 일과 컴퓨터가 할 일 중간에서 타협점을 찾게 되겠죠. 그래서 그래서 이제 인간으로 하여금 뭔가 이제 flexibility, 그러니까 유연성을 추구하게 하고 컴퓨터로 하여금 효율성과 정확성을 추구하게 만드는 그런 어떤 전체적으로 이 시스템이 안정적으로 안정화가 되게 되는 거죠. 그 다음 질문은 왜 컴퓨터가 그 분석 룹 안에 필요한가인데요. 이 부분은 좀 자명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이 직접 예전에 지도학에서 했던 것처럼 손수 시각화를 그리게 된다 그러면 인간이 이제 그림을 그리는데 많은 시간을 보내게 될 거고 그러면 이제 인간이 집중을 유지해서 뭔가 지적인 능력을 가지고 탐색을 하는데 들어가야 될 그런 자원이 이 그림을 그리는데 사용되게 되겠죠. 그래서 예를 들면 한번 그리는데 시간도 오래 걸릴 것이고 그리고 실시간으로 상호 작용도 불가능할 것이고 그리고 인간의 실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시각화를 잘못 그릴 수도 있을 거고요. 그리고 데이터가 크게 된다 그러면은 인간이 이제 그릴 수가 없게 될 거고 그리고 비슷한 데이터에 대해서 다른 도메인의 비슷한 데이터에 대해서 적용을 할 때도 인간의 경우에는 뭐 학습을 다시 한다던가 이런 불리한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컴퓨터를 이용해서 자동화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지금 이 왼쪽에 있는 이런 시각화를 이제 사용자가 직접 그릴 수 있겠죠. 이 정도 사이즈는 그릴 수 있는데 오른쪽에 있는 것처럼 이렇게 복잡하게 그래프 같은데 지금 노드와 링크 수가 많아지면은 이제 인간이 직접 그리기에는 불가능한 수준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컴퓨터를 이용해서 시각화를 하는 거고요. 그 다음 질문은 external representation, 왜 외부적인 표현을 쓰냐는 건데 외부적인 표현을 쓰게 되면 인간의 인지 능력의 한계를 보완해가지고 조금 더 인지적인 부담을 줄여줍니다. 예를 들자면 가령 저희가 32 곱하기 49를 암산으로 한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29, 18 한 다음에 8을 기억해두고 1이라는 받아올림이 있는 것도 기억을 하고 그거를 39, 27에서 27에 1이 올라갔으니까 28이 되고 아까 298의 끝자리 8이었으니까 288이 되는 거고 그걸 기억하고 있다가 32 곱하기 4를 한 다음에 거의 더하게 될 텐데 이런 것들이 이제 계속 머릿속에 끊임없이 되뇌이면서 기억을 하는 게 굉장히 부담을 주고 이건 실수하기도 쉽고 오래 하지 못하겠죠. 그렇지만 이거를 만약에 저희가 이렇게 뭔가 외부적인 표현을 이제 기대어서 글을 쓰게 된다 그러면 29, 18 1이 올라가는데 1을 적어놓고 39, 27 그럼 올라온 게 뭐였죠? 29, 18을 다시 계산할 필요가 없이 이제 여기 있다는 1을 기억하니까 39, 27, 288 그 다음에 이제 여기까지 적어두고 428, 340 이런 식으로 이제 288도 기억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 부담을 이렇게 이 외부적인 표현에 내려놓을 수가 있습니다. 이걸 시각화 컨텍스트로 옮긴다 그러면 예를 들면 뭐 바차트에서 최대값에 대해 가지고 뭐 중간에 있는 값들의 비율을 계산한다고 생각을 하면 이런 시각화 없이 데이터를 보게 된다 그러면은 데이터 숫자들이 막 많이 있는데 최대값을 뭐 이 최대값이 그래서 200이라고 합시다. 200을 기억을 해야겠죠. 그러면 이제 제가 다른 값을 보니까 50이네요. 그러면 이거는 200 나누기 50 하니까 4분의 1, 25% 정도의 크기를 가지고 있다라고 해야 되는 거를 만약에 시각화를 하게 된다 그러면 이 200이라는 숫자를 굳이 200이라는 숫자 형태로 기록할 필요가 없이 이 가장 긴 바에 지금 현재 있는 이 4분의 1 바의 크기를 비교하는 것으로 이 가장 최대의 값을 가지고 있던 이 숫자를 기억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뭔가를 기억하는 것이 더 어렵습니다. 뭐보다 더 어렵냐면 다시 이 눈을 약간 돌려가지고 이전에 있던 이 바의 길이를 다시 읽어오는 이
이 구단보다 뭔가를 기억해서 머릿속에서 끄집어내는 게 더 어렵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다 그러면 머릿속에 기억할 거를 다 이렇게 외부적인 표현으로 다 내려놓아서 부담을 줄여주는 것이 효율적인 거죠. 그 다음은 왜 시각화하냐인데요. 뭐 청각화도 있을 수 있겠고 후각화도 있을 수 있겠지만 시각이 가장 큰 정보 대역폭을 가지기 때문에 가장 많은 정보를 초당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에 시각화가 유리하고 거기에다가 가장 정확합니다. 나중에 이건 정량적으로 제가 실험을 해본 결과를 제가 보여드릴 텐데 어떤 자극의 세기를 감지하는 데 있어 가지고 시각이 다른 감각들보다 훨씬 더 정확하고 그리고 프리어텐티브 프로세싱 이거는 저번 수업 시간에 잠깐 다루었는데 이런 것들도 있어서 많은 데이터를 정렬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고요. 그리고 실제로 이 기술적인 한계도 있습니다. 저희가 시각적으로 뭔가 빨리 그려주는 거는 이제 기술이 굉장히 많이 발달했고 하고 뭐 값이 싼데 이거를 같은 정보를 뭔가 들려준다거나 아니면 냄새로 만든다거나 냄새로 만드는 기술도 있습니다. 있지만 이런 것들은 비싸고 그리고 다양한 곳에서 사용할 수가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기술적인 한계도 있고 그래서 저희는 이제 정보를 시각화하는 거죠. 다음 질문은 왜 데이터를 디테일까지 보여줘야 되냐. 그냥 당연히 저번 수업 시간에도 잠깐 보여드린 것처럼 그냥 오버뷰 예를 들어서 뭔가 기술적 통계량 같은 거를 사용할 수도 있겠지만 이 디테일을 보는 것 자체가 어떤 사용자의 과업일 때도 있고요. 뭐 패턴을 찾는다던가 하는 식으로 그리고 디테일을 보여주지 않으면 실제로 통계량이나 아니면 그런 여러 가지 기술적으로 만들어진 그런 값들이 전체 데이터의 분포를 이해하는데 왜곡된 결과를 줄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앤스컴베의 이 콜텍 같은 경우에는 제가 저번 수업 시간에 설명을 드렸으니까 따로 설명드리진 않을 거고요. 그리고 여기는 다른 내용으로 이게 심슨의 패러독스가 있는데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 이 데이터들이 실제로는 그룹이 있어요. 그룹이 있고 각 그룹에서는 이렇게 양의 상관관계를 가집니다. 근데 이 데이터를 전체적으로 묶어가지고 이 통계량을 계산해 보면은 이게 음의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합리적인 결과는 이 데이터는 5개의 그룹을 가지고 있고 그 각 그룹 안에서는 양의 통계량, 양의 상관계수를 가진다인데 실제로 데이터를 다 묶어놓고 그냥 하나의 통계량, 하나의 그 상관계수만 제시를 한다 그러면 지금 실제와는 전혀 다른 그런 결과를 도출할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통계량으로 뭔가 데이터를 탐색하는 것은 한계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디테일을 제공하는 그런 단계가 필요합니다. 이 예제도 마찬가지고 저번 수업 시간에 다뤘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은 왜 상호작용이 필요하냐는 건데요. 그 이유는 모든 측면을 하나의 뷰에 담기에는 이 공간이 모자라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담는다고 하더라도 인간이 모두 다 인지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래서 사용자가 인터랙티브하게 뭔가 원하는 부분을 요청을 하면 거기에 대해서 시각화를 하는 식으로 동작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전에 봤던 것처럼 처음에는 데이터에 대한 전반적인 오버뷰 전체적인 내용을 지원하지만 사용자가 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디테일까지 제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레벨 오브 디테일을 결정하기 위해서도 이런 상호작용이 필요하고요. 그래서 대부분의 현대 시각화 시스템들은 인터랙티브하고 그리고 이 카드의 정의에 따르면 인터랙티비티는 선택적인 것이 아니라 인포비즈의 정의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인터랙티브하지 않은 그런 시각화는 제 인포비즈가 아닌 그런 결과까지 나오게 되죠. 그래서 이제 인터랙티브한 것이 정보 시각화의 필수 조건이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은 왜 시각화 이디엄이 이렇게 많냐라는 건데요. 일단 시각화 이디엄이 뭐냐면 이게 이디엄이라는 용어가 조금 익숙하시지 않을 텐데 쉽게 말하면 이제 뭐 테크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타마라 먼즈너의 책에서는 이제 비즈 이디엄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뭐냐면 어떤 데이터를 시각화하는 방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바차트도 비즈 이디엄 중에 하나고 스캐터플랫, 산점도도 비즈 이디엄 중에 하나인 거죠. 근데 왜 비즈 이디엄이 많냐면 단순히 그냥 저희가 알고 있는 차트 종류만 나열해도 굉장히 많습니다. 바 차트도 있고, 뭐, 에어리아 차트도 있고, 라인 차트도 있고, 산점도도 있고, 힙맵도 있고, 트리맵도 있고, 여러 가지 되게 굉장히 많은데, 문제는 이런 것들이 스태틱하지 않고, 상호작용을 지원하다 보니까, 뭐, 바 차트와, 사용자가 원한다 그러면, 바 차트와
산점도가 동시에 보여줄 수도 있는 것이고, 뭐 겹쳐서 보여줄 수도 있는 것이고, 뭐 여러 가지 이런 디자인 방법들이 있을 텐데, 이런 것들을 다 생각하다 보면은 굉장히 많은 넓은 디자인 스페이스가 있는 거죠. 그 중에서 저희는 효과적인 디자인을 찾아가지고 그걸 이제 평가를 해서 이것이 이 원래 문제를 잘 푸는 디자인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정당화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유는 시각화 자체도 많지만 그것들에 대해서 이제 인터랙션까지도 고려하게 된다 그러면 이게 곱해져 가지고 엄청나게 많은 넓은 그런 디자인 스페이스가 존재하게 된다는 거죠. 다음 질문은 왜 사용자의 과업에 집중하냐는 건데요. 제가 현실적으로 보면 이제 많은 사람들이 데이터만 가지면 데이터가 있으면 이 데이터를 시각하기 위해서는 이런 기법을 써야지 라는 식으로 의사결정을 하곤 합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연구를 하게 되고 제대로 이제 시각화를 하게 된다 그러면 이 데이터뿐만 아니라 사용자가 뭘 원하는지 사용자의 과업에도 이제 과업도 분석을 해야 되는데 예를 들면 지금 여기 시각화가 두 개가 있습니다. 왼쪽 시각화는 이제 매트릭스 뷰라고 부르는 이제 인접 행렬을 매트릭스 형태로 시각화한 거고요. 나중에 다 배울 겁니다. 오른쪽은 이제 노드링크 다이어그램이라는 시각화입니다. 똑같은 데이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어떤 시각화가 더 효과적일까요? 어떤 시각화가 더 나을까요? 정답은 뭐 알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왼쪽 시각화가 더 효율적인 때도 있을 거고 오른쪽 시각화가 더 효율적일 때도 있을 거기 때문에 이런 시각화 디자인을 결정하는 데 있어 가지고 사용자의 과업을 먼저 집중해서 분석을 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이제 인간 중심의 디자인에 대해서 알고 계신다 그러면 이전 슬라이드처럼 어떤 시각화가 더 낫죠? 라고 물어봤을 때 무엇을 위해서요? 라고 역으로 물어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알기 전까지는 어떤 시각화나 어떤 시스템이 더 나은지 알 수가 없고 어떤 과업에 특화된 그런 시각화가 있다 그러면 일반적으로 다른 과업에는 별로 좋지 않을 때가 많고요. 그래서 실제 이제 저희가 뭔가 비주얼리제이션을 디자인할 때는 처음에는 이런 사용자의 과업을 굉장히 구체적인 그런 어떤 도메인에 특화된 그런 용어를 가지고 기술을 먼저 해요. 인터뷰를 통해 가지고 예를 들면은 뭐 여기 와이어 트랜스퍼 데이터라 그러면은 어떤 두 사람이 있고 그 두 사람 간에 돈을 주고 받을 텐데 이 돈이 얼마의 돈이 어떤 시간에 누구에서부터 누구한테 받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이런 정보들을 굉장히 도메인에 특화된 용어들에 대해서 기술하지만 나중에 이제 이거를 이제 추상을 할 거예요. 그래서 어떤 두 명의 어떤 엔티티가 있고 그 사이에 링크가 있는데 이 링크에는 시간이 있을 거고 그리고 어떤 액수가 있을 거고요. 이런 데이터로 이제 추상을 하는 거죠. 그러고 나니까 이 데이터가 알고 보니까 메신저 데이터도 보면 사람이 두 명이 있고 그 두 사람의 주고받은 메시지가 그 링크에 어떤 내용이 들어가는 거고 그리고 그 메시지에 시간이 포함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물론 똑같진 않습니다. 왜냐면 메신저 같은 경우에는 뭐 여러 명이 같이 얘기를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렇게 똑같진 않지만 이렇게 추상화를 하고 나면은 이 둘 다 이 그래프 데이터인 거죠. 나중에 그래프 데이터 뭔지 배울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있고 아이템이 있고 그 아이템 간에 링크가 있어가지고 거기 링크에 어트리뷰트로 뭔가 들어가는 이런 데이터인 거죠. 그러면 제가 만약에 와이어 트랜스퍼 데이터에 대해서 시각화를 한다 그러면 도메인은 다르지만 메신저 데이터에서 사용된 기법을 적용해 볼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는 구체적으로 뭔가 이렇게 과업을 다 나열을 할 거고 그 다음에는 이걸 추상적으로 바꾸면 이제 추상적인 일반적인 조금 더 일반화를 시키면 다른 도메인에서 사용했던 그런 기법들도 가져다가 사용해 볼 수가 있겠죠. 이런 건 나중에 저희가 예제를 보면서 어떤 식으로 디자인을 하는지 보게 될 겁니다.